안녕하세요. 평양비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시나요? 요즘은 물가가 너무 비싸 자장면 한 그릇에 10,000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이런 것 보면 통장에 한 2억쯤은 있어야 든든할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사연 같이 보실까요? 오늘의 사연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김정은의 재산을 관리해 주시던 허창수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지 9년째인 허창수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었을 적에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으로 김정은의 재산 관리를 해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급 간부인 제가 왜 탈북을 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겁니다. 북한의 고위 중장급 간부들은 부족한 것 없이 마음껏 먹고 전부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지요. 저 역시도 이런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북한에 충성을 다하며 몸과 마음을 바쳐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결국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제 어린 시절부터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국말로 소위 말해 금수저보다 더한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도 삼석구역 고급 주택 단지에서 살았습니다. 북한의 과학자 외화벌이 인력에게 배정된 지역이었고 북한에서 그리고 평양 안에서도 최고로 잘 사는 동네에서 제가 살았었죠. 저희 아버지는 북한의 최고 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 집안이었으니까요. 단 한 번도 가난했던 적도 없고 가난했던 기억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북한의 보위부 보안성 간부였었는데 북한에서 고위급 중장일을 하셨죠. 아무래도 보위부 보안성 간부다 보니 특권도 많았는데요. 국가안전보위부 다른 말로 비밀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제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소불위 권력을 이용해 꾸준한 뇌물을 주고받고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특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 아버지여도 권위적인 아버지가 있었기에 저는 북한의 고급 주택 단지에서 살 수 있었고 남들은 먹어보지 못할 쌀밥과 육류,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먹을 수 있었고 소고기와 닭고기도 한 달에 10번씩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을 들어보면 가난한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면 풀과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다는데 저는 아버지의 말이 모두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음식도 아버지의 권력으로 밀거래 구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문을 모를 어린 저는 마냥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쯤 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문에 충성해야 북한에서 살아남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렸던 저에게 충성심을 주입시키면서 말이에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김일성 주입식 교육을 가장 강하게 주입받았습니다. 또 아버지는 저에게 계급적 우월감은 너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최고 존엄을 지키는 집안이라고 말해주셨어요. 가난한 지역의 일반 주민과는 다르다는 의식을 심어주셨었죠. 제가 14살까지 아버지에게 주입식 가정교육을 받으며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제게 외국어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를 주 3회씩 공부해 집에 선생님이 찾아오셨죠. 제가 외국어 공부를 배울 때쯤 자연스럽게 아버지처럼 고위급 중장이 되기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외화벌이 간부들과 교류하면서 외국어 교재, 비디오를 몰래 들여와 저에게 외국어 공부를 시켜주었죠. 심지어는 퇴직 외교관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공부시켜 줄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외교관에게 거액을 주고 거래를 하신 거죠. 학교에서도 저는 부자인 이유로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부자 아이들만 모아두는 특별반 학교에 배정되었고 평양의 만경대구역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김일성 종합대학 예비과정이나 외국어, 영재학교로 진학할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저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의 권력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욱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체벌이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권력을 이용해 특권을 받으니 너무나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좀 답답했습니다. 체제 선전 때문에 자유로운 언어 사용이 아닌 사회주의 우호국 언어만 알려주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시키는 것만 해야만 했었으니까요. 저는 중장급 아버지를 둔 덕분에 학교에서는 항상 학급장, 청년동맹 간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과연 저의 리더십으로 발탁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권력 덕분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이 점점 커가니 머리도 점점 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위부 간부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세뇌를 하셨지만 머리가 커지니 아버지의 세뇌가 어느 순간부터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수령을 배신하면 죽는다, 충성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수없이 반복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충성, 복종, 적개심, 이 세 가지 단어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코피를 흘려가며 고액을 들여가며 준비한 피나는 외국어 공부와 부자 집안 혈통을 이용해 특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며 아버지의 혈통 덕분에 남들보다 쉽게 길을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체제 유지를 위한 뇌물과 뒷돈으로 저는 정보보위군부의 좋은 보직 외화벌이 부서로 빠르게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영원한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사건이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 무엇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으로 정확히는 김정은의 전용 재산 관리를 해주는 재산관리인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신임을 받아 전용 재산관리인으로 선발되었고 그 자리는 평범한 간부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대외 무역과 해외 기업, 해외 무역회사를 통한 회화 김정은의 최측근 인사는 북한 내에서 특별 허가를 받은 무역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고 주로 석탄, 철광석, 희토류, 수산물 등 주로 이런 것들이 북한 거래 대상이었습니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무역망, 즉 북한의 무역망 조직을 직접 통제할 수 있었어요. 이런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 또 있었는데요. 해외 합작 투자 및 법인으로 러시아, 중국, 동남아 등에 북한이 설립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그것은 관광업, 수산업, 건설업 등 위장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죠. 이것은 실제로 외화 수익을 북한 군부 보위부 계좌로 송금하여 돈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김정은의 전용 재산을 관리하며 김정은이 무엇에 가장 돈을 많이 사용하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만들어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웃기지 않나요? 아직 후진국인 북한에서 돈을 많이 버린다는 것 자체가 합법이 아니고서야 많은 돈은 벌 수가 없잖아요. 저는 매일같이 김정은 일가의 자금을 관리하며 해외 무역회사와 비밀계좌를 연결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으로 흘러가는 외화, 마카오와 두바이를 거쳐 세탁되는 달러, 심지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무기 거래로 들어오는 돈까지 저는 그의 자금을 관리하며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이건 국가비밀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밀이 흘러나갔다가는 저와 아버지, 가족 모두 처형에 당할 수 있는 일이었죠. 자금을 관리해 줄 때마다 저는 긴장감과 밀려오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날에는 저와 가족 모두 살아남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게 설령 최고 권위자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라도요. 전에 한번 이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다른 누군가 제자리에서 일을 하던 중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비밀을 털어놓다가 얘기를 한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을요. 저는 이 소문을 듣고 불안감을 더욱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일하고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국제사회 보고서를 확인하며 제가 직접 외화 수익을 확인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득 마음속에 의문이 쌓여가고 있었죠. 가상계좌로 거래되는 이 돈은 과연 어떤 돈일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돈의 쓰임새라는 것을요.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김정은은 전용 별장 건설, 고급 외제차 수입, 와인과 캐비아 구입, 심지어 서구의 최신 오락기계를 들여오는 데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었습니다. 김정은이 한 번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조금이라도 소리가 새어나간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이 소리를 듣자 맞아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 소문은 사실이었다는 것을요. 내가 아무리 고위 간부 엘리트 출신이라도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라도 나 역시도 여기서는 이 나라의 가난한 주민들과는 다를 것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곤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김정은의 체제로 돌아가 결국 그를 위해 돌아가는 나라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날에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라지겠구나. 저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비로소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관리한 돈은 누구의 돈인가 굶주린 인민의 고열을 짜낸 외화가 왜 단 한 사람의 쾌락을 위해 흘러가는지 저는 정말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어떤 돈이 오고 가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전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인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벌어다주는 도구로만 여기었죠. 그 중에서도 충성심이 약간이라도 흔들린 간부는 바로 숙청당했고 그게 다음엔 저일 거라는 불안감은 저를 극도로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같은 운명을 맞을 거라는 공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충성에 임하지 않으면 언젠간 같은 꼴을 당할 것이고 내가 침묵한다면 그 범죄의 공범이 된다는 것을요. 저는 그렇게 목숨을 건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명령에만 굴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답고 자유롭게 자유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언제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에서 해방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야밤 중국 국경 지역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목숨을 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껏 모아둔 돈으로 탈북 브로커를 고용해 서류 위조와 숙소 등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탈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중간중간 목숨이 위험할 뻔했지만 저는 탈북 브로커를 따라 드디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국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과 면담을 진행해 탈북 사유 이동 경로 동반자 여부를 확인했고 중국 체류 경력 등을 상세하게 질문했죠. 저는 긴 조사 끝에 보호 대상으로 선되었고 하나원으로 이송되어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에서 긴 시간 보호 덕분에 저는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보호받고 있을 때 북한은 난리가 났다고 정보통신망에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한때 또 북한의 고위 간부였으니 빨리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고혈압으로 실신 직전까지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정은의 재산 관리를 하던 고위 간부가 탈북을 했으니 지금까지 알아온 정보들과 이때까지의 북한의 내부 비밀 정보가 전부 폭로되어 북한은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기 때문이죠. 또 김정은의 최측근이 탈북한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죠. 김정은은 지금 당장 저를 잡아와 숙청에 처하겠다고 난리가나 실신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최측근이었던 제가 돈의 출처를 밝히고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말한다면 북한은 정말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상황을 대비해 북한에서 저를 찾기 전 한국은 저를 먼저 보호해 주었고 북한의 비밀 역시 이제 한국의 손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커피를 손에 쥐고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본인의 생각을 담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입이라도 뻥끗했다가는 바로 숙청에 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생각과 달리 한국의 발전에 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의 발전이 북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빠른 인터넷으로 어디에서든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했고 전화라는 것을 하나씩 전부 들고 다녔었죠. 북한에서는 한 방에 전화기가 있었는데 한국은 한 사람당 하나씩 가지고 다니니 정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실수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성심과 명령을 따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한국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 한국 자유. 민주적인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심과 배려, 존중하는 마음은 저를 더욱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떠올리곤 합니다.
한국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길을 걷다 마주치는 풍경 하나하나가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곳 한국이 제 마음의 뿌리임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한국이 저에게 준 소중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이자 제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